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입니다. 한 여성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건넌 강 하나가 어떻게 지옥과 자유를 나누는 경계선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3년 가을,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한 카페. 저는 그곳에서 이수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5세.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여느 20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압록강을 건널 때 얼음에 긁힌 자국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여대생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수연. 본명은 리춘희. 2002년 평양 출생. 아버지는 중앙당 간부, 어머니는 인민배우. 그녀는 북한에서 이른바 엘리트 계층에 속했습니다. 10살 때 만수대 예술단 산하소년예술학교에 선발되었고 15살에는 특별예술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특별훈련의 정체는 기쁨조였습니다. 기쁨조. 북한 최고 권력층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봉사하는 여성들. 17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영광의 소집을 받았습니다. 수령님께 직접 충성을 바칠 영광스러운 날. 그렇게 믿었던 그날이 그녀 인생 최악의 악몽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평양 최고사령부 초대소. 붉은 카펫이 깔린 대연 회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50명의 소녀들. 그중 춘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박 부부장. 74세. 중앙당 권력 서열 3위 안에 드는 핵심 간부.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날 밤 춘희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권력자의 소유물로. 이후 3개월간 그녀는 박 부부장의 전용 기쁨조로 배치되었고 매주 금요일 밤 그의 초대소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박 부부장을 수행해 중국 단둥에 갔을 때 그녀는 창밖으로 자유를 목격했습니다. 2020년 1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몰래 본 한국 드라마. 그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새벽 3시. 춘희는 박 부부장의 초대소를 탈출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압록강 너머 자유. 북한 수색대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어깨에 관통상을 입으면서도 그녀는 헤엄쳤습니다. 죽음과 자유 단 1m 차이의 선택 앞에서. 그리고 2022년 그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지금 그녀는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자신과 같은 탈북 여성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7살 소녀가 어떻게 북한 최고 권력층의 감시망을 뚫었는지, 압록강을 건너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리춘희. 아버지는 중앙당 조직부 과장이었고 어머니는 만수대 예술단 인민배우였죠.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 창광거리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아파트. 북한에서는 엘리트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릴 적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 10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특별 재능 선발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심사위원들이
우리를 한 명씩 불렀죠.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봐라. 마지막 심사는 이상했습니다. 옷을 벗고 키와 몸무게를 재겠다. 10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속옷만 입힌 채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달 후 집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동무의 딸 리춘이는 만수대 예술단 소년예술학교 특별반에 선발되었음.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이야, 너는 이제 수령님의 딸이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큰 예술인이 되렴. 장군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날 가장 행복했습니다. 소년예술학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10분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초상화 앞 묵념, 5시 30분 10km 달리기, 6시 30분 냉수 샤워, 7시 아침 식사, 옥수수밥 한 공기, 배추국, 김치 3조각,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 발레, 성악, 기악, 체조, 그리고 사상교육,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개인 연습, 10시 30분 취침, 주 7일 365일, 5년간 같은 일정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우리 반 30명 중 1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최종 특별반. 그날부터 훈련이 달라졌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술인이 아니다. 혁명 전사다. 담당 지도원은 50대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죠. 최고 존엄을 모시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 영광에는 대가가 따른다. 너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당에 바쳐야 한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새로운 수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접대 예절, 술 따르는 법, 노래 부르는 타이밍, 미소 짓는 각도, 옷 입는 방법. 남자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15도 숙여라. 술잔이 비기 전에 채워라. 질문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웃을 때는 이가 보이면 안 된다. 16살 겨울 특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의 혁명적 본분. 여성 동무들은 당과 수령님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알아야 한다. 육체는 혁명의 도구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날 교실에서 한 친구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담당 지도원이 그 친구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혁명 사상을 가진 집안으로 추방되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7살 생일 2019년 3월 1일 우리 10명에게 통지가 왔습니다. 3월 15일 최고 사령부 초대소 특별 공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장군님을 직접 뵙는 날. 2주간 우리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노래, 춤, 그리고 미소. 리춘이, 내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 내가 메인이다. 담당 지도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특별하다. 3월 15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붉은 장미, 하얀 구두.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인형 같았어요. 오후 6시 최고 사령부 초대소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대리석 건물. 금빛 샹들리에. 우리 10명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라. 우리는 한 줄로 연회실에 들어갔습니다. 붉은 조명,
긴 테이블, 그리고 한 사람, 장군님이 아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날카로운 눈빛. 박 부부장 동지께서 입장하신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 부부장, 중앙당 권력 서열 3위, 김정은의 최측근. 그가 천천히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장군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영광스럽게도 박 부부장 동지의 기쁨조로 선발되었다. 나의 만족이 곧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다. 알겠는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선물. 저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장군님 앞에서 노래하는 예술인이 아니라 권력자의 놀이개로. 리춘이 앞으로 나와라. 담당 지도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리춘이 동무, 박 부부장 동지께 술을 따라라.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술병을 들고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어린 것이 참 곱구나. 올해 몇 살인가? 17입니다. 부부장 동지. 좋아. 오늘부터 넌 내 전용이다. 그날 밤, 저는 박 부부장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거부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담당 지도원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혁명이다. 이것이 충성이다. 영광으로 여겨라.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밤 리춘이는 죽었습니다. 17살 소녀 리춘이는 그날 밤 그 방에서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리춘이 동무,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박 부부장 동지의 초대소로 출근한다. 담당 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거부는 반역이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붉은 장미를 들고 그의 초대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40살이 되어도 60살이 되어도 누군가의 선물일 뿐이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 죽더라도 자유롭게 죽겠다고. 2019년 7월, 박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춘이야, 다음 주에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간다. 너도 따라와라. 처음으로 북한 밖을 나간다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7월 12일, 저는 박 부부장과 수행원 5명과 함께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쪽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중국 쪽은 환했습니다.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게 자본주의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담당 수행원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입 조심해. 저건 인민들을 착취해서 만든 거칠애일 뿐이야.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둥 시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고급 호텔. 로비에는 대리석과 황금빛 장식들. 리춘이 동무, 넌 9층 923호실을 써라. 박 부부장 동지는 15층 귀빈실이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큰 침대, 평면 TV,
욕실에는 욕조까지. 평양 우리 집보다 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단둥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음식점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웃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 11시 박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15층 귀빈실로 올라갔습니다. 춘희야, 오늘은 그냥 술이나 따라라. 피곤하구나. 그날 밤은 다행히 술만 따르고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부부장은 중국 관리들과 회의를 했고 저는 호텔 방에서 대기했습니다. 창밖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짧은 치마, 화려한 옷, 큰 소리로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애들은 몇 살일까? 나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그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오후 3시 담당 수행원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춘희야, 박 부부장 동지께서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시대. 나랑 시내 좀 돌아볼까? 네. 정말요? 어차피 심심한데. 가자. 처음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물론 수행원이 옆에 있었지만 그래도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옷, 신발, 화장품. 종류를 셀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 저거 뭐예요? 스마트폰이야. 여기서는 다들 저걸 써. 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터넷이라고.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야. 세상 모든 정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저녁 7시 박 부부장과 중국 관리들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국 관리 한 명이 박 부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부부장님 따님입니까? 박 부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당에서 특별히 키운 예술인이지요. 내 전용 기쁨 줘요. 전용. 그 단어가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 관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3일간의 단둥 출장이 끝났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선물이 되어야 하지? 저 중국 여자애들은 자유롭게 웃는데 나는 왜 웃을 때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날 밤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박 부부장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춘희야, 이번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다. 경제회의 수행이니 준비해라. 1월 15일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3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리는 순간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거리, 유럽풍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호텔에 도착해서도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대기, 밤에는 박 부부장 시중. 하지만 1월 18일 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 부부장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밤 9시쯤 코를 골며 주무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행원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언니, 저 춘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행원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춘이야, 왜? 부부장 동지께서 주무셔서.
심심해서요. 들어와. 방에 들어가니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언니, 이거, 쉿, 조용히 해. 러시아에서 산 USB야. 여기서는 한국 드라마 파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 드라마요? 응. 궁금하면 같이 볼래?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봤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소리쳤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당신 맘대로 하지 마.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소리칠 수 있구나. 여자가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구나.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춘희야, 왜 울어? 저는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한 번도 제가 정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당에서 부부장 동지가 정했어요. 수행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희야, 미안해. 언니도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쓸쓸하고 찬란한 마이너스 도깨비. 모든 드라마 속 여자들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군가의 전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탈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월 매주 금요일 박 부부장의 초대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찰했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 초대소 주변 지형, 담장의 높이, 출입문의 잠금 장치. 춘희야, 왜 그렇게 창밖만 봐? 박 부부장이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래, 봄이 오고 있구나. 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봄은 북한에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봄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3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던 수행원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춘희야, 너 혹시 나가고 싶어? 네. 탈북 말이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 무슨, 보면 알아. 내 눈빛. 나도 10년 전에 그런 눈빛이었거든. 그럼 언니는 왜? 난 가족이 있어서. 엄마, 아빠, 남동생. 내가 도망가면 걔들이 죽어. 근데 너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요? 3월 18일. 부부장 동지가 지방 출장 가시는 날이야. 그날 밤이 기회야. 어디로 가야 해요? 압록강, 신의주 쪽. 여기, 이 번호로 중국에 도착하면 전화해. 언니가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브로커 연락처야. 중국 돈 500위안 이상 있어야 해. 언니 고마워요. 춘희야, 잡히면 죽어. 그래도 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남아서 죽느니 자유를 찾아 죽는 게 나아요. 3월 18일까지 저는 준비했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마이너스 단둥 출장 때 몰래 바꿔뒀던 돈. 방수 옷 한 벌 마이너스 체육복 안에 겹쳐 입을 수 있는 얇은 것. 브로커 연락처 마이너스 속옷 안에 꿰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오.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3월 17일 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리춘이 안녕. 저는 북한 이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넌 없어. 새로운 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면 나는 이수연으로 살 거야. 자유로운 이수연으로. 2020년 3월 1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나는 자유인이거나 죽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오전 10시 박 부부장이 함경남도 지방 시차를 떠났습니다. 3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춘희야, 금요일에 보자. 그때까지 잘 쉬어라. 네, 부부장 동지. 편안한 출장 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오후 2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3명이 있었습니다. 춘희야, 오늘 부부장 동지 안 계시지? 편하겠다. 응, 좀 쉬어야겠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 경비 교대 시간 오후 9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방수 체육복, 중국 돈 500위안, 브로커 연락처, 작은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 입던 옷 위에 방수 체육복을 겹쳐 입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리춘이 안녕. 다음에 만날 때는 이수연으로 만나자. 새벽 2시 50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1층 현관에 있었지만 3층 여자 기숙사까지는 순찰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1층 화장실 창문. 제가 3개월간 관찰한 결과 이 창문의 잠금 장치가 가장 약했습니다. 창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어둠이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서 담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초대소 담장은 3m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5년간의 체육 훈련이 이때를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나? 경비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고양이겠지. 이게 새끼 맨날 고양이만 보면 짖어대. 그냥 냅둬. 교대 시간 5분 남았어. 저는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맨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아플 시간이 없어. 새벽 3시 평양 시내는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목표 신의주, 압록강,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약 220km. 걸어서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미리 알아둔 화물 기차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화물 열차 출발. 평양역까지 5km.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년간 매일 10km씩 달린 훈련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새벽 3시 50분 평양역 화물 야적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물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가 있었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물칸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석탄을 실은 화물칸이었습니다. 석탄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 4시 10분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기차 소리와 함께 저는 북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5시간 석탄 더미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는 5시간을 버텼습니다. 추웠습니다. 3월의 새벽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하지? 총살? 정치범 수용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박 부부장의 침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기차가 멈췄습니다. 신의 주역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무원들이 화물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들켰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탈영자다. 잡아라.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의주 시내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빨래가 널린 집들 사이,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강까지는 아직 2km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폐공장 건물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기계들, 반대편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 벽에 박혔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빠져나와 강변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넓었습니다. 약 500m. 강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인 5명이 숲을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 앞을 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몇 개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수행원 언니가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지금은 오전 10시.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방수 체육복만 남겼습니다. 중국동과 연락처는 속옷 안쪽에 꿰매져 있었습니다. 최후 경고다. 나와라.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물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튕겼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한 발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그 단어만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그때 발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얕은 곳이었습니다.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기어서 강변에 올라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죠? 빨리 일어나요. 중국 공안 오기 전에.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업었습니다. 차까지만 가요. 조금만 참아요. 그렇게 저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안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연이요. 처음으로 제 새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수연. 좋아요. 이제 당신은 이수연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리춘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울어요. 다 울어요. 이제 안전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서 한국까지 또 다른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제 의지로 압록강을 건넌 자유인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있어요. 그동안 한국행 루트를 준비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늦으면 반년.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깨에 총상, 얼굴에 핥힘 자국, 손과 발에 동상.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수연, 너는 해냈어. 압록강을 건넜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찾아가자. 대한민국으로.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놀이개가 아닌 제 자신으로 꿈을 꿨습니다. 넓은 무대에 서 있는 꿈. 제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꿈.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꿈.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저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음악.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수연이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 2022년 11월 3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2년 8개월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일단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첫 수업.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걸 사용합니다. 강사가 검은색 네모난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은행, 지하철, 쇼핑,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봤던 그 물건, 이제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수연 씨, 한번 켜보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여기 인터넷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눌렀습니다.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거나 검색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쳤습니다. 김정은.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북한 경제 파탄, 김정은 사치생활 논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글을 검색했다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괜찮아요? 네.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이 무얼 검색하는지 처벌하지 않아요.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둘째 주 시장 경제 이해하기 수업. 여러분, 편의점에 가봤나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라면이 너무 많았어요. 몇 종류나 있던가요? 세어보니까 47종류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선택의 나라입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죠. 옆자리 6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문제예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북에서는 있는 거 먹으면 됐는데.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유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입는 옷,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늘 뭐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셋째 주 심리 상담 시간. 이수연 씨,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리춘이었어요. 당의 소유물이었죠. 누군가의 선물이었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수연이에요. 자유인이래요. 근데 자유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수연 씨,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북에서는 자유가 나쁜 거였어요. 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의 독이라고 배웠거든요. 상담사가 웃었습니다. 이수연 씨, 자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선물로 취급할 수 없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2023년 2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착금 800만 원, 주거 지원금 1,300만 원. 이수연 씨, 서울에 원룸 구하시면 될 거예요. 원룸.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에요. 아, 네. 서울 구로구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6평?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제 공간. 첫날 밤, 방 한가운데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벽을 만져봤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몇 시에 자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2023년 3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년예술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정규 학력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정고시 책 어디 있나요? 사서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역사.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전부 다. 그날
도서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2023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 북한에서 강요당했던 음악이 아니라 제가 진정 원하는 음악.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이수연 씨, 북한에서 음악을 배우셨다고요? 네, 교수님. 어떤 음악이었나요?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음악이었습니다. 강요당한 음악이었고요. 그럼 이제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요.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자유를 찾은 기쁨을 담은 음악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2023년 9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1살들 사이에 낀 25살. 어색했습니다. 언니, 어디 살아요? 구로구요. 어머, 나도. 같이 지하철 타고 가요. 응, 좋아. 친구가 생겼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21살 여자애. 언니, 우리과 MT 가요. MT가 뭐예요? 멤버십 TRA이닝.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요. 아, 그래, 가자.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 와, 닭갈비다. 소주 마셔요. 노래방 가요.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펜션 베란다에서 별을 봤습니다. 민지가 옆에 왔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게 꿈 같아서. 뭐가요?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게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거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여기가 언니 집이에요. 우리가 언니 가족이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2024년 1월 첫 작곡 과제. 나를 표현하는 음악. 저는 밤새 작곡했습니다. 제목은 압록강의 노래. 차갑고 어두운 멜로디로 시작해서 점점 따뜻하고 밝아지는 곡. 발표 날, 제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연 씨, 이 곡에는 영혼이 담겨 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곡의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북한에서 탈출할 때 건넌 압록강에 대한 곡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어둡습니다. 그건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억압된 삶이에요. 중간에 격렬해지는 부분은 강을 건널 때의 공포와 절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아지는 건 자유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러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존경해요. 저도 언니처럼 의미 있는 음악하고 싶어요. 그날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4년 6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센터. 거기서 6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수연이에요. 그래, 나는 김순자야. 순자 할머니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 애야. 무엇이요? 여기 와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은행도 모르겠고, 버스도 못 타겠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북에서는 내가 여맹위원장이었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지. 근데 여기 와서는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하더라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은행 업무 보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는 북에서 당 간부였네. 근데 여기 와서는 택배 상자나 나르고 있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거기서는 당 간부셨지만 자유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택배를 나르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선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 아닐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자유가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자유가 있어야 밥맛이 나는 거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24년 11월 학교에서 졸업작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분짜리 조곡을 작곡했습니다. 제목 붉은 장미, 자유를 꿈꾸다. 1악장 마이너스 억압 북한에서의 삶. 2악장 마이너스 각성 자유를 목격하다. 3악장 마이너스 투쟁 압록강을 건너다. 4악장 마이너스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새 삶. 공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친구들, 교수님들, 순자 할머니, 그리고 탈북민 선후배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리춘이, 이건 너를 위한 진홍곡이야. 그리고 이수연, 이건 내 인생의 서막이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악장, 어둡고 무거운 멜로디. 관객들이 숨죽였습니다. 2악장, 호기심과 혼란의 멜로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악장, 격렬하고 절박한 멜로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악장, 따뜻하고 희망찬 멜로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조용한 여운, 침묵, 그리고 박수 소리,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최고였어요.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수연 씨, 이 곡으로 졸업 후 첫 개인 리사이트라면 좋겠네요. 정말요? 네. 당신의 음악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요. 2025년 11월 3일. 오늘 저는 서울 예술이전당 리사이트롤에서 제 첫 개인 공연을 합니다. 제목 붉은 장미, 자유를 꿈꾸다, 마이너스 이수연 작곡 발표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28살. 탈북한 지 5년. 대한민국에 온 지 3년. 리춘이, 우리 해냈어.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예술가가 되었어. 오늘 저녁 무대에 서면 저는 말할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자유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7살, 저는 누군가의 선물이었습니다. 20살,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28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무대 위 붉은 장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그 붉은 장미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 붉은 장미는 제가 선택한 자유의 색깔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 선택해야 하고 매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제 의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밤 저는 무대에 섭니다. 리춘이가 아닌 이수연으로, 선물이 아닌 예술가로, 북한의 과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리고 저는 연주할 것입니다. 제 영혼의 노래를, 압록강을 건너며 불렀던 자유의 노래를, 여러분도 당신만의 자유를 매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